1998년 12월 조지아주 애틀랜타. 두 아이를 키우던 21살의 젊은 엄마 멜리사 울펜바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한 달 전인 추수감사절에 친정엄마인 노마하고 마지막 통화를 했었어요. 그때 멜리사는 엄마한테 바빠서 이번에 집에 갈 수는 없지만 크리스마스에는 꼭 갈게 라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엄마 노마는 딸 멜리사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크리스마스에도 집에 오지 않았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2달 뒤인 1999년 2월 엄마의 생일날에 마저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제서야 가족들은 멜리사에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깨닫습니다. 노마 부부는 차를 몰고 딸이 살던 집으로 찾아가게 되는데요. 과연 이 노마 부부의 딸 멜리사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실제 사건 이야기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알고 싶은 이야기 제2 채널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영화인가 싶을 만큼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사건 내용 관련해서 다양한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들 듣고 읽어보는 게 저의 큰 낙이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멜리사는 어린 시절부터 항상 다정하고 잘 웃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녀는 특히 동물을 참 좋아했는데요. 개가 됐든 스컹크가 됐든 어떤 동물이든 간에 집으로 그냥 막 데려오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수의사가 되는 꿈을 꾼 적도 있었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해서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그런 청소년이었어요. 그러던 멜리사도 여느 10대 청소년들처럼 한 소년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티나라고 이 멜리사의 언니가 있는데 그 전에는 이 언니가 주로 창문으로 몰래 빠져나가곤 했었는데 이제는 멜리사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생기면서 엄마 아빠 모르게 막 창문으로 들락날락 하게 됐던 거죠. 그런 식으로 만나게 된 남자. 그런데 멜리사의 가족들 중에 아무도 그 남자를 달갑게 여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 딸의 남자친구로서 또 내 여동생의 남자친구로서 딱히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멜리사는 그 남자와 결국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1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사랑스러운 2명의 자녀를 낳고 애틀랜타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연락이 두절돼 버린 거죠. 딸 걱정을 하면서 조지아주 로커스트 그로브에 있는 자신들의 집에서 애틀랜타에 있는 딸의 집까지 먼 길을 차를 몰고 온 노마 부부. 그런데 멜리사의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노마 부부는 딸 멜리사의 집 주변에 살던 이웃들한테 혹시 우리 딸 멜리사 못 보셨나요? 하고 근황을 물어보는데 이 이웃들의 대답이 또 놀랍습니다. 글쎄, 멜리사의 가족이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말도 없이 이사를 갔다? 불과 얼마 전까지 집에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사라져버렸다? 뭔가 수상하고 불길하죠. 엄마인 노마는 일단 딸이 실종됐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멜리사의 언니 티나가 경찰에 진술하기를 동생이 예전에 울면서 저를 찾아왔었는데 목에 붉은 자국이 있었어요. 아마도 남편한테 맞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경찰이 조회를 해보니까 실제로 6개월 전 가정폭력 신고로 멜리사의 집에 출동한 사실이 있었고 그때 그녀의 몸에 멍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당시 멜리사는 남편 크리스토퍼에 대한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었는데 며칠 뒤에 스스로 법원에 찾아가서 신청을 취하했어요. 사실 멜리사의 엄마 노마는 처음부터 사위인 크리스토퍼가 늘 의심스럽고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보러 혼자서 오기에는 애틀랜타가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자주 들여다보면서 돌봐주거나 근황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리고 딸이 연락이 안 된 지 이렇게 2달 만에 직접 찾아오게 된 거예요. 경찰은 곧장 멜리사의 남편 크리스토퍼를 추적했고 얼마 안 가 그가 이사한 새 집을 찾아냈습니다. 찾아가서 크리스토퍼한테 당신 아내 멜리사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고 행방을 묻자 그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 아내는 캘리포니아에서 새 삶을 시작하겠다고 그러고 집을 나갔어요. 본인이 스스로 떠났기 때문에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자, 분명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이 남편 크리스토퍼한테서 별다른 혐의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결국 이 사건을 단순한 성인 여성의 가출로 분류하고 더 이상의 수사는 진행하지 않았어요. 멜리사가 사라진 지 약 5개월이 지났습니다. 1999년 4월 29일 애틀랜타의 에번 애비뉴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 속에서 절단된 사람의 머리가 발견됐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어요. 이를 처음 발견한 남성 조지는 길을 걷던 중 우연히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혹시라도 주변을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서 머리가 훼손될까봐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머리를 이렇게 툭툭 쳐서 길가로 옮겨놨습니다. 조지는 경찰에게 근처 숲에도 다른 유해가 더 있을지 모른다라고 알리면서 주변에 솔개 같은 새들이 맴돌고 있다고도 전했어요. 실제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근처에서 떠돌이 개가 배회하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자, 이렇게 조지라는 남성의 신고로 발견된 두개골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부패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게다가 봉투 안에서는 강한 표백제 냄새까지 풍겨나오고 있었는데요. 뭔가 심상치 않은 사건이라는 느낌이 확 오시죠? 심지어는 잘린 목 부분에서 톱으로 자른 흔적도 확인이 됐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손상 정도와 부패가 너무 심해서 신원 확인은커녕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조차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5주 후인 6월 3일, 경찰은 첫 번째 유해가 발견된 장소에서 약 1.5km 떨어진 숲속에서 훼손된 또 다른 유해를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손과 발, 허벅지가 담긴 쓰레기 봉투였습니다. 시신은 2겹의 봉투에 쌓여 있었고 여기서 나온 뼈에서도 톱 자국이 확인됐어요. 각각 따로따로 발견된 유해에서 공통적으로 톱으로 절단된 흔적이 나온 상황. 하지만 시신의 이 각 부위가 동일인의 것인지조차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몸통과 나머지 유해는 끝내 발견이 되지도 않았고요. 신원이 밝혀져야 조사를 해보든 말든 할 텐데 이게 누구 것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잖아요. 결국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시작조차도 못한 채 그대로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4년이 흘렀어요. 이때가 돼서야 믿기 힘든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이 시신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2003년 2월 23일 조지아주에서 활동하던 연쇄살인범 칼 패튼이 체포됐어요. 이 칼 패튼이라는 자는 1973년부터 1977년까지 조지아주 전역에서 5건의 살인을 저지른 인물로 피해자들의 시신이 발견된 지역의 이름을 따서 플린트강 살인마라고 불렸는데요. DNA 검사를 통해 사건 발생 무려 26년 만에 체포가 된 겁니다. 자, 지금 멜리사 사라진 얘기하다가 갑자기 칼 패튼은 누군데 싶으시죠? 이야기가 다 연결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의 첫 번째 살인은 1973년 그의 삼촌 프레드의 동거녀인 마리라는 여성의 부탁으로 시작이 됐어요. 마리는 본인이 전 남편 리처드한테 학대를 당해왔다면서 칼 패튼에게 그를 죽여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라는 여자는 자기 애인의 조카한테 본인의 전 남편 살인 의뢰를 하는 거죠. 패튼은 마리에게서 돈을 받고는 친구인 클리블랜드와 함께 마리의 전 남편 리처드를 숲으로 유인해서 총으로 살해했어요. 그리고 4년 뒤, 이제는 삼촌 프레드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된 마리가 또다시 이 칼 패튼에게 살인을 의뢰합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완전히 정식은 아니더라도 외숙모 조카 같은 관계가 된 거죠. 이 마리랑 칼 패튼이.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번에 마리가 죽여달라고 한 사람은 본인의 남편 프레드와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여성 애플린이었어요. 즉 패튼한테 네 삼촌이랑 그 내연녀 좀 죽여줘 라는 부탁을 한 겁니다. 당시 마리는 복수와 함께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패튼에게 범행 대가로 $15,000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환율로 하면 2천만 원이 넘는 돈인데 이때가 1973년이에요. 화폐 가치로 따지면 이보다 몇 배는 더 큰 돈이었겠죠. 결국 패튼은 이번에도 친구 클리블랜드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삼촌 프레드는 기차 선로에 버려서 사고사로 위장을 했고요. 삼촌 프레드의 내연녀 애플린의 시신은 플린트 강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한 달 뒤, 패튼은 이번엔 공범이었던
친구 클리블랜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클리블랜드가 본인의 룸메이트한테 패튼이랑 저지른 살인 사건을 털어놓은 것 같았거든요. 결국 패튼은 클리블랜드와 클리블랜드의 룸메이트까지 집으로 불러들여서 살해해버립니다. 본인이 뭔가 찜찜하다는 이유로요.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의 시신을 침낭에 싸서 또 플린트 강에 유기했어요. 이렇게 삼촌의 동거녀 마리의 부탁으로 시작된 패튼의 살인 행각은 마리의 전 남편을 시작으로 해서 자기 삼촌과 그의 내연녀, 그리고 끝내 공범이랑 그의 룸메이트까지 살해하는 연쇄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패튼은 유부남이었는데요. 그의 아내 역시 남편이 집에서 살인을 저지를 때 그의 강요로 시신을 차량으로 옮기고 집 안에 피를 닦아내는 등 범행에 가담했어요. 이런 이유로 패튼의 아내 역시 공범으로 체포가 됐었지만 그녀는 면책권을 조건으로 재판에서 남편의 범행을 증언했습니다. 이후 칼 패튼은 5명을 살해한 혐의로 3차례의 재판 끝에 총 5번의 종신형을 각각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체포된 패튼이 진술 과정에서 수사관한테 간청을 해요. 제 딸 멜리사가 실종된 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딸의 실종 사건을 좀 조사해 주세요. 자, 이제서야 멜리사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죠. 여기서 연쇄살인마 패튼이 말한 자기 딸 멜리사가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에서 등장했던 두 아이의 엄마이자 21살의 젊은 나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 멜리사였어요. 즉 멜리사는 이 연쇄살인마 패튼의 딸이었던 겁니다. 패튼의 범행을 도왔다던 아내는 멜리사의 엄마 노마였던 거고요. 멜리사가 사라졌던 당시 그녀의 남편 크리스토퍼의 말에 따르면 멜리사는 캘리포니아로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이야기를 남긴 채 자취를 감췄다고 했었죠. 하지만 경찰이 이 멜리사의 아버지 패튼의 DNA를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면서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애틀랜타의 에이본 애비뉴 길거리 쓰레기 봉투 등에서 발견됐던 그 신원불명의 시신 주인이 바로 실종됐던 멜리사였음이 확인이 된 거예요. 멜리사의 DNA는 이전에 이미 변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그동안 가족과의 대조가 불가능해서 신원을 특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인 연쇄살인마 패튼의 DNA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면서 직계가족 대조를 통해 마침내 멜리사의 신원이 밝혀지게 된 거죠. 경찰은 처음에는 연쇄살인마 패튼이 혹시 자신의 딸마저 살해한 것이 아닐까 의심을 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아버지가 막내 멜리사를 굉장히 아꼈다면서 패튼이 막내딸을 죽였을 리가 없다라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패튼 본인도 살인자로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스스로 딸을 찾아달라고 먼저 간청한 점 등을 고려해 경찰은 일단 그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를 했어요. 이후 수사는 자연스럽게 멜리사의 남편 크리스토퍼에게 집중됩니다. 사실 그는 아내가 처음 실종됐을 때부터 의심을 받아왔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서 수사가 이어지지 못했을 뿐이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멜리사가 과거 가정폭력을 당했던 사실, 집을 나간 뒤 생활 반응이 전혀 없었던 점, 그리고 멜리사의 시신이 크리스토퍼의 직장 바로 근처에서 발견됐다는 것까지 모두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정황들이에요. 게다가 크리스토퍼의 직장에서 톱이 하나 사라졌는데요. 마침 멜리사의 시신에서 톱 자국이 확인됐잖아요. 이러한 점들을 들어 경찰은 크리스토퍼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이어갑니다. 경찰은 곧장 압수수색에 나서서 부부가 과거에 살던 집에서 채취한 샘플들을 시신에서 발견된 페인트 조각이나 섬유하고 비교를 했어요. 하지만 결과가 모두 불일치했고요. 시신이나 봉투, 그 어디에서도 크리스토퍼의 DNA나 머리카락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를 않은 거죠.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놀라운 진술이 나왔어요. 멜리사의 8살 된 딸이 한 이야기였는데요. 아빠가 예전에 시체를 없애는 방법, 잡히지 않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필요하면 도망갈 곳이 있다라고도 말한 적이 있다는 의미심장한 내용의 진술이었죠. 하지만 엄마 멜리사가 실종될 당시 이 딸의 나이는 고작 3살이었어서 진술의 신뢰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 정황들이 크리스토퍼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지만 확실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여서 크리스토퍼에 대한 수사는 결국 허무하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멜리사의 죽음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지며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딸을 잃은 엄마 노마와 언니 티나는 포기하지 않고 멜리사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어요. 그러던 중 노마는 저명한 범죄 분석가이자 교수, 작가로도 활동 중이던 셰릴 맥컬럼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녀는 셰릴 맥컬럼과 함께하는 7구역이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미제 사건과 실제 수사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해 오고 있었는데요. 딸을 찾는 노마의 간절한 부탁을 받아 멜리사 사건을 검토해 보게 됩니다. 노마는 맥컬럼 교수에게 이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애 아빠 죄하고 우리 딸 사건과는 별개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좀 더 완벽한 조사를 위해서 멜리사의 아버지이자 노마의 남편인 패튼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패튼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래서 맥컬럼과 패튼, 이 두 사람은 2021년부터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패튼이 맥컬럼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한 명의 남자가 살인 용의자로 명확히 지목되어 있는데요. 예상하셨다시피 바로 멜리사의 남편 크리스토퍼 울펜바거였어요. 맥컬럼 교수는 마침내 2023년 2월에 이 사건을 팟캐스트에서 다룹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이 멜리사 사건을 상기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24년 4월, 방송을 들은 한 청취자가 맥컬럼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멜리사와 크리스토퍼 부부의 행동을 직접 목격했다라는 중요한 제보였습니다. 맥컬럼은 이 정보를 수사 책임자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이 결정적 제보가 수사팀에 전달이 되면서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사건 수사는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노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죠. 2024년 8월 6일, 마침내 경찰은 크리스토퍼를 아내 멜리사의 살해 혐의로 체포했어요. 아직 체포만 된 겁니다. 조사 과정과 재판 결과까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는 경찰이 집에 들이닥치자 집안의 건조기 뒤에 숨어 있다가 발각됐습니다. 건조기 뒤로는 왜 숨은 걸까요? 이 당시 멜리사의 엄마 노마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멜리사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 패튼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미칠 듯이 기뻐했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크리스토퍼가 체포되고 1년 뒤 2025년 8월, 마침내 26년 동안 묻혀 있었던 멜리사 살인사건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멜리사의 시신이 너무 심하게 부패됐기 때문에 사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유해에 남아있는 톱 자국과 시신 처리 방식을 보면 우선 살인사건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어요. 멜리사 부부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많았고 남편 크리스토퍼의 가정폭력이 반복됐으며 특히 멜리사가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던 그 이후에 실종이 됐다면서 이 사건을 전형적인 가정폭력에 의한 살인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1998년 폭력신고와 경찰 조사 기록, 접근금지 신청과 함께 멜리사의 시신이 크리스토퍼가 근무하던 회사 바로 맞은편에서 발견된 사실, 그리고 그가 회사에서 톱을 빌려간 뒤 반납하지 않았다라는 증언도 함께 제출을 했어요.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멜리사의 언니 티나는 동생이 울면서 나를 찾아왔을 때 목에 어떤 상처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하며 크리스토퍼의 폭력을 의심했고 또한 제부가 시체를 없애는 방법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도 직접 들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친정엄마인 노마는 딸 멜리사가 울면서 전화로 엄마,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남편 때문일 거야 라고 말했다고 전했어요. 노마는 증언을 하던 도중에 사위였던 크리스토퍼한테 네가 내 딸한테 살려두지 않을 거라고 협박했잖아 라며 소리치기도 합니다. 자, 사건 당시에 멜리사한테 어린 딸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 딸도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이름은 크리스티나예요. 이 크리스티나 역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증언을 하는데요.
앞서 들으셨던 대로 아버지 크리스토퍼가 시체를 없애는 방법, 잡히지 않는 방법, 필요하면 도망갈 곳이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걸 들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또한 그녀는 10대 시절 아버지랑 실화 범죄 프로그램을 보던 중에 아버지가 범인의 시신 처리 방식을 비웃으면서 아유, 시신을 저렇게 처리하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며 새 집을 짓기 직전 기초를 놓을 자리에다가 시신을 묻으면 다음날 아침 공사팀이 와서 그 위에다가 기초를 놓고 집을 짓게 될 거야 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어요. 이 외에도 크리스토퍼를 검거했던 형사는 그를 체포하러 집에 갔을 때 그가 건조기 뒤에 숨어서 몸을 심하게 떨며 땀을 흘리고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면서 그건 분명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인 측은 반격에 나섰어요. 시신 어디에서도 크리스토퍼의 DNA나 머리카락, 섬유 조각, 혈액 등 직접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부부의 집에서도 혈흔 하나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또한 단순히 그냥 톱이 하나 사라졌다고 해서 그게 살인 도구로 사용됐다는 증거는 될 수가 없다며 검찰의 유죄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이 외에도 변호인은 멜리사의 언니 티나와 멜리사의 딸 크리스티나의 증언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언니 티나는 사실 과거에 마약 관련 전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증언의 신뢰성이 의심된다. 그녀의 경찰 조사 진술과 법정 증언 사이의 내용 일부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지적했어요. 특히 그녀가 제부 크리스토퍼로부터 들었다는 시체를 없애는 방법을 안다라는 말도 사실은 크리스토퍼가 아니라 연쇄살인마였던 자기 아버지 칼 패튼의 말을 혼동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문제 삼았고요. 멜리사 부부의 딸 크리스티나의 경우에는 엄마가 실종됐을 당시 겨우 3살로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은 크리스토퍼가 몇 주 동안 집을 비운 사이에 멜리사가 다른 남자들을 만난 적도 있었다면서 그녀가 자녀 양육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스스로 집을 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크리스토퍼 외에 다른 용의자들이 존재할 수 있었는데도 경찰이 그들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자, 변호인이 문제 삼은 다른 용의자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용의자는 바로 멜리사의 아버지 칼 패튼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5건의 살인을 저지른 연쇄살인마고 시신 처리 방법이나 범행 현장을 조작한 전력까지 있었죠. 두 번째로 언급한 인물은 멜리사의 엄마 노마였습니다. 변호인은 노마가 남편을 도와서 최소 2건의 살인해서 시신 처리와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며 그녀의 범죄의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특히 노마가 멜리사의 실종을 알게 된 시점과 실종 신고를 한 시점에 대해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어린 시절 멜리사를 학대한 적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혹은 노마가 남편의 가석방을 돕기 위해서 크리스토퍼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이 외에도 멜리사가 과거에 자녀 양육권을 시어머니한테 넘길 때 자신의 부모인 패튼과 노마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들은 솔직히 좀 나쁜 사람들이어서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랑 엮이는 걸 원치 않아요 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멜리사를 성추행했다가 고소당할 뻔한 적이 있었던 에릭이라는 사람의 범행 가능성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 에릭이라는 남자는 멜리사의 아버지인 칼 패튼이 맨 처음에 살해했던 피해자의 아들이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좀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칼 패튼의 삼촌, 그 삼촌의 내연녀인 마리가 자기 전 남편 리처드가 자기를 학대했다 라면서 리차드를 죽여달라고 부탁했었잖아요. 그 리차드의 아들이 에릭이었던 거고 이 에릭이 멜리사를 성추행했던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패튼이 아끼던 딸 멜리사를 살해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동기가 충분하다라고 변호인은 강조했어요. 재판 내내 검찰은 크리스토퍼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확신하면서 다양한 정황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진술에서는 수십 년간 풀리지 않았었던 미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기회다라고 어필을 했죠. 반면 변호인 측은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증언 또한 신뢰하기가 어렵다, 또 다른 용의자의 가능성도 있다 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심원들한테 크리스토퍼에게 책임을 묻기에 증거가 충분한지 판단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배심원들은 결정을 내리기 전 불과 2시간 동안 심리를 합니다. 상당히 빨리 결론이 도출됐죠.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많은 논쟁 끝에 배심원단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크리스토퍼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선고 당시 판결이 낭독되자 휠체어에 기대 앉은 채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사건이 기소되게 하려고 수년간 싸워왔던 멜리사의 가족들은 이렇게 불과 2시간 만에 크리스토퍼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허무하고 허망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은 20년 가까이 실종됐던 여성이 아버지가 연쇄살인범이라는 과거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신원이 확인됐죠. 그의 남편이 살인 용의자로 재판을 받긴 했지만 끝끝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동생의 죽음에 슬픔을 참지 못한 언니 티나는 지금도 제부였던 크리스토퍼가 범인임을 확신하면서 예전에 그를 보았을 때 그의 눈에서 악마를 보았다라며 동생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오늘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사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칼 패튼, 이 연쇄살인마 칼 패튼이 자기 업보, 카르마처럼 나중에 벌을 받은 게 아닌가. 자기도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막 연쇄살인하고 많이 죽였으니까 자기도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잃은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거 대본 정리하면서는 사실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사건 진행을 하면서 깨달은 게 이 아빠 칼 패튼도 자기 죄를 저지른 지 26년 만에 잡혔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멜리사 같은 경우에도 26년 동안 진실이 묻혀 있다가 재판이 시작됐었죠. 나쁜 짓을 하고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멜리사 얘기도 얘긴데 이 아빠 연쇄살인마 칼 패튼의 얘기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 마리라는 여자도 대단한 것 같고 칼 패튼을 처음으로 살인자로 만들었던 살인 의뢰를 했던 그 마리라는 여자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칼 패튼도 어쨌든 미친 사람이었던 거긴 한 거예요. 지 삼촌을 죽였으니까. 이게 제가 이 영상 올리기 바로 직전에 올렸던 사건. 거기서 범인이 자기 공범하고 그 공범의 여자친구를 죽여서 자기 집에 묻었잖아요. 칼 패튼도 공범하고 그 공범의 룸메이트를 불러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인자라는 증거가 요만큼이라도 발견될 어떤 그런 건덕지를 아예 그 사람을 죽여버림으로써 없애버리는 거죠. 잔인한 놈들이죠. 멜리사가 발견된 모양, 그 최초의 모습이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그죠? 쓰레기 봉투에서 이렇게 토막 난 채로 발견이 된 거죠. 여러분은 누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남편 크리스토퍼일 가능성이 진짜 많기는 한데 되게 의심스럽기는 한데 재판 과정을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로 직접 증거가 너무 하나도 없긴 해요. 그리고 사라진 멜리사와 피고인 크리스토퍼의 딸 크리스티나의 증언 같은 경우에도 3살이었잖아요. 3살이었던 아이가 뭐 아빠가 막 살인 어쩌고 뭐 잡히지 않는 방법 어쩌고 도망갈 방법이 있다. 이런 말 자체를 이해하고 기억하고 그걸 진술했을 때 그 증언의 신빙성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들긴 하고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아빠 칼 패튼이 멜리사 죽인 거 아니야? 왜냐면 피도 눈물도 없고 그리고 이전에도 자기 가족인 삼촌을 한번 죽인 적이 있었잖아요. 설마 딸도 얘가 죽인 거 아니야 했는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아빠인 것 같진 않지 않나요?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